네, 이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앞서 본 머니그램 코멘트에서는 아직까지도 정치적 불확실성, 혼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조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 일단 먼저는 주말 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 통해서 그 상황 좀 확인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저녁이었죠. 기다렸었던 대망의 하이라이트 고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11월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비농업 고용이 생각보다 괜찮았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거두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25bp를 편안하게 인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였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12월 달,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동결보다도 25bp 이하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데에서 치솟고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25bp로 가닥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꽤나 잘 나왔고요. 그 밖에 M7, 일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또 상승 마감하면서 이렇게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또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자, 우리 시장도 이제는 뉴욕 증시의 이런 흐름을 좀 따라서 편승을 했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더 고민이 많아지는 오늘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오늘장 전략 세워보기 전에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저희가 지냈는지 복기를 해보고 주말 사이에 새롭게 나온 이슈들 같이 연결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를 돌아보면 대표적인 단어, 정치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탄핵안이 폐기됐고 또 일부 관련자들의 피의자 조사와 함께 검찰 출두까지 마치면서 일단락이 되나 싶은 기대감도 들게 하는 대목이 분명 있긴 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다시 2차 계엄에 대한 불안함이 떠오르면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낙폭을 좀 키웠다가 다시금 조금 되돌리긴 했습니다. 자, 한 주 돌이켜보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변동성이겠죠. 정치 테마와 카카오는 같이 엮여서 마지막 날까지 급등을 했습니다만 사실 마지막 날만 보면 급등을 한 것이지 수요일 당일부터는 급등락의 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같이 묶였던 원전 그리고 동해는 또 마지막 거래에는 급락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분명한 탈출 기회는 주어졌던 바도 있긴 했죠. 그 밖에 안전처가 또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요일장에만 봐서는 전력, 항공,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아래단에 있는 개별 종목단으로 보시면 네이버랑 삼양식품이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섹터와 종목들의 공통점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바로 수급이라는 사실이죠. 저희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 맥락이랑 일치합니다. 이런 사실들 계속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환율입니다. 11월 말일자로 봤을 때 우리가 원달러 환율 도대체 얼마였나 체크를 해봤더니 1,390원대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한 주 사이에 무려 20원이 넘게 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주말 사이에 중동에서 시리아 쪽에서 또 어떤 정치 리스크가 또 더해졌기 때문에 가장 안전 자산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또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이 강세 기조는 이번 주까지도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잠시 뒤에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디폴트 값이라고 하면 새롭게 얹어진 이슈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금융인데요. 자, 일단 2차 전지 쪽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들어왔었죠. 그 이유를 꼽으라 함은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가 오늘장에선 또 다른 원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사이에 금요일 저녁이었나요? 일론 머스크가 또 전기차 보조금을
전부 없애야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기조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 차기 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리더십들도 비슷하게 보조금 차원에서는 뭐 반도체든 전기차든 다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조금 심심치 않은 변동성을 감안해야 될 때 보이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우리가 하원 통과되고 나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봤더니 생물보안법 이제 상원 통과는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25일이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국회가 또 의회가 휴회하기 전에 그 전주인 12월 20일까지 통과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밑에 있는 워딩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보시면 의회 직원들이 특정 중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하는 생물보안법 개정안을 마무리 중에 있다라고 한 외신이 밝혔는데요. 자, 이 중국 기업, 표적이 된 중국 기업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죠. 때문에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10% 가까이 급등한 반면에 이와 상반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치 기업인 바이넥스와 ST팜은 낙폭이 조금 컸습니다. 자, 바이오 물론 뭐 전체적으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얼마만큼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을지도 우리가 한번 또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는 금융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탄핵, 정권 교체랑 상관없이 밸류업 지수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사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여야 상관없이 국내 증시 부양에 대해서는 서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정책 관련주로 묶이면서 사실 변동성이 꽤나 컸습니다. 낙폭이 컸고요.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건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금융주를 끌어올렸었던 주체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이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엑소더스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대답을 나눴을 때는 두 분 모두 금융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하고 보수적인 스탠스를 주셨다라는 건데요. 주말 사이에 이런 워딩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다다음 주면 또 밸류업 리밸런싱이 기다려지고 있죠. 자, 이런 두 개의 호재가 외국인보다 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각각의 매크로 단과 또 개별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뒤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볼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자, 지난 한 주 참 시장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상장된 기업 가운데 3분의 1이 52주 신저가를 터치했다라는 건데 사흘 동안 시총이 무려 70조 원이 넘게 증발된 상황인데요. 이 상황만 놓고 따지면 지난 8월 달 우리의 악몽이죠. 블랙 먼데이보다도 더 낮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증시가 이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무너지는 주식시장을 살려야 된다면서 대표적으로 제시한 자구책이 10일 날 예산안 그리고 금투세 폐지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한투현은 개인 투자자 연합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쪽이죠. 자, 과연 시장이 조금 힘을 낼 수 있을지 이것들이 통과된다면 다시금 시장 반전을 불러일으키는 변곡점으로 작용이 될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또다시 나토 탈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나토가 공정한 수준으로 방위비를 낸다면 유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탈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방산 쪽도 같이 정부 정책으로 엮이면서 지난주에 급락을 좀 면치 못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새롭게 방위비 분담금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인지 또한 궁금해지네요. 끝으로 일정도 이번 주 보시면 사실 조금 확인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CPI가 PPI가 나오는데 미국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중국도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11월. 지금 부양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매크로 단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지표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예정대로라면 예산안이 좀 삭감이 됐다고 해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때 일정으로 한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선이 오늘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반전의 트리거가 될 것인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츠주들 왕왕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금 오징어 게임으로 하여금 시장의 분위기가 환기될 것인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 밖에 화요일장에서는 TSMC의 11월 매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반도체 센티의 또 다른 반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목요일에는 PPI도 나오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라서 변동성이 좀 클 듯 보입니다. 끝으로 금요일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정기 리밸런싱과 함께 더 게임 어워즈 LA가 개최되죠. 이때 상을 타려고 지금 기대 중인 기업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게임주 흐름에 조금 상승 탄력을 더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굉장히 얘기해 볼 거리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시장 얘기 곧바로 들어가 볼게요.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이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시장 어떻게 흘러가리라 보십니까? 일단은 계속 정치적인 리스크는 계속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가져갈까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회피하기보다는 일단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고 그냥 계속적으로 좀 이겨나가 보자라는 좀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변화에 따른 그런 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과거에도 있어 왔던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들도 생각보다 한 3개월 이상은 갔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리스크 압박은 좀 예상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 이 외신이라든지 외사 리포트들에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뭐 대다수 이제 외사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일단 저평가 매력에 상당히 좀 근접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 근데 또 일각에서는 사실 상당히 극소수 의견입니다. 극소수 의견 쪽에서는 일단 한국을 좀 떠나라 이런 의견이 있기도 한데요. 일단 대다수 의견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있다.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 정치적인 불확실 때문에 이 국내장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주 쪽으로 수급 쏠림이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단기 트레이딩이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이번 주라든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뭐 테마라든지 어떤 좀 작은 섹터를 좀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웨스트 카펠라호가 이제 부산항에 도착하게 되면서 이 대왕고래 쪽에서 단기 트레이딩 가능성이 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낙폭이 많이 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부의 정책적인 리스크, 그런 부분이 사실 원복되는 그런 부분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승폭의 대다수를 다 반납을 한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좀 부산항 입항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점, 그리고 사실 뭐 계엄이라든지 그런 이후에 사실 해외 국가 간의 이제 뭐 상호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차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좀 다행히도 이제 중국 상무부에서 이 국제무역 협상 대표가 이제 방한합니다. 장관급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FTA에 대한 좀 논의가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좀 뭐 한류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라든지 그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포커스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좀 일부 섹터에서는 좀 호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 섹터에 대해서 대왕고래 그리고 중국 상무부의 방한 이슈 이렇게 두 개로 좀 좁혀주셨네요.
자, 근데 보니까 사실 토요일 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생방송으로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이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표결이 붙여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적수 미달로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뭔가 결정이 났으면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 해소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표결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민주당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국민의힘은 조금 들어봐야겠죠. 자, 근데 지금 뭐 내란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검을 12일에 뭐 처리하겠다라는 속보가 전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주는 뭐 계속해서 그렇게 지난주랑 크게 뭐 결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사실 그 불안 요소가 더 증폭되는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그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제 11일에 탄핵 재추진을 또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에는 어떠한 강한 반등을 조금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자금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점이 지금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좀 확대가 되면서 당연히 이거는 원화 약세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통화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6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통화국 대비해서 이제 100포인트가 넘어가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좀 안전자산 쪽에 이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 쪽이라든지 이제 금 시세도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지속적인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은 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이제 개업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워낙에 이제 내수 부진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조금 관세 우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제 개별적인 정치적 리스크까지 좀 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엄 발생 당시에 보면은 그날에 이제 환율이 1,446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450원 이상까지도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상반기 때처럼 수출주를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증가세는 둔화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전히 뭐 역대 최대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달러 강세에 있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화장품, 조선, 뭐 바이오, 자동차 이런 식으로 좀 분산 전략을 조금 취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주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관세보다 환율의 지금 상방 압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환율 수혜주로 지금 뭐 화장품, 조선, 뭐 전력 이쪽이 다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일정을 보시면 10일자 내일이죠. 국회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예산안과 동시에 금투세 폐지 법안이 좀 통과되면 환율을 조금 누르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너무 이미 알려진 거라서 별로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폐지한다고 한 목소리 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은 사실 근데 그 부분이 그래도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낫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정도이고 사실상 지금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우리 정치적 리스크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상승 탄력도에 있어서 이제 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용민 주인님, 앞서 우리 이슬희 대표님이 힌트 좀 주셨는데 그럼 국내 증시 지금 투심이 워낙 안 좋잖아요. 우리 대체 투자처로 최근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게 비트코인, 뭐 코인 쪽 아니면 뭐 미장 뭐 이런 부분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도 같이 엑소더스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때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뭐 아까 처음에 좀 어느 정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 네. 같습니다만 일단 특히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거를 한국을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국내 증시가 여전히 해외 증시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물론 뭐 말씀해 주시는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 고평가받는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국내 뭐 국가 부도에 대한 그런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특히 국내 주식들에 대한 하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물론 이 반등 시장에서는 어느 대형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오겠지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저가 종목들도 많고 이 박스권 하단을 아예 돌파를 해버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뭐 외국인도 분명히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의 느낌에서 특히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시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지수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논했을 때 사실 우리는 좀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지수 반등에 대한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수 반등 시는 앞서서 이제 왔었던 억눌려 있었더니 좀 갔었던 주도주들보다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좀 유동성을 좀 우리가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담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비중이라든지 조금씩은 좀 챙겨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사실 또 국내 증시에서도 좀 어떤 쪽이 좀 잘 갈까라고 좀 봤을 때는 일단 뭐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만 강달러 수혜 업종으로 계속적으로 좀 많이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근데 강달러 수혜 업종을 면밀히 좀 보면요 밸류업 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네,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억눌려 오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또 변곡점이 꽤나 보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았었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강달러 중에서도 좀 출연할 것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25년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꺾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이 강달러 수혜인 삼박자가 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부분이 좀 삼박자로 모여지는 종목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조선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뭐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에 이 실적이 증명되는 구간은 내년부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하반기부터 좀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지만 적극적인 실적은 25년부터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실적 확인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출주의 명확한 이제 대표 주자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조선 섹터를 한번 좀 면밀히 대기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불확실성이 뭐 해소되려면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런 플로우의 움직이기보다는 제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실적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건데 이 말씀의 전제는요.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리스크보다 저밸류에이션에 따른 매력도를 더 높게 평가하신다라는 입장에서 나온 거죠. 자, 조선 말씀 두 분 다 해주셨긴 한데 우리 이슬희 팀장님도 네. 타줄보다는 저밸류에 대한 매력이 더 있다라고 국내 증시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요. 저는 사실 조금은 탈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저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 쪽은 트럼프 정권 내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하기엔 사실 지금 리스크가 너무 좀 큰 상황이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접근 잘못했다가 또 이제 변동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제 그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 저밸류 기업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이죠. 달러라든지 금 쪽으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종목으로 좀 찾자라고 하면 네. 조금 선별적으로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 수혜주들 그러면 이제 화장품주가 있겠고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최악의 시즌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시기가 사실상 코로나19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 PER이 한 13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 특히 ODM사들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최소 한 50% 이상 밀려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ER이 지금 11배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코로나19 최악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지금 싼 값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이제 기타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서 관세에 대한 우려들로 이렇게 좀 상당히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지만 사실 이제 화장품 품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 비해서는 관세 주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여전히 ODM사들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도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CDMO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조금 원료를 이제 수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수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달러 강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 쪽은 좀 연구개발 비용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해외에 생산 거점을 마련을 하고 원료 완제 의약품을 이제 수출을 하는 이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제 셀트리온 쪽이 더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식품 쪽에서 사실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삼양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이 이제 제일제당인데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수출 점유율은 늘려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에 비하면 50%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식품주 쪽에서는 여전히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CJ 제일제당 이렇게 좀 추려서 한번 조금 분산 전략 좀 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출주에 대한 힌트들 뭐 여러 나왔어요. 삼양식품 또 화장품 대표적으로 꼽아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CDMO 얘기가 나와서 같이 좀 연결 지어서 우리 주임님께 좀 질문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CDMO 좋죠. 이 악재 아닌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믿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또 미국 상원에서는 우시바이오라든지 우시앱텍에 대해서 어떤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이게 센티에 조금 찬물을 끼얹은 것 같거든요. 괜찮을까요?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이 실제로도 중국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줬었습니다. 네. 특히 우시에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많이 그리고 올랐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번 불과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신 보도에서는 이 중국 이제 그 겨냥한 이 생물바이오 보안법이 연내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내년도 사실 불투명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한다. 이런 기사도 상당히 좀 있었었거든요. 정권이 어제 바뀌니까요? 저녁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왜냐면 또 올해 입법을 못 하게 되면 내년부터 다시 초기화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시 좀 생겼었는데 일단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특히 외신 보도에서는 좀 얘기하는 부분이 중국 제약사들이 특히 제재를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여지가 생겨나지 않았나. 실제로 그 우시앱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로비를 상당히 좀 많이 하면서 좀 적자 출혈을 경제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입법 여부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그 법을 사실 다른 법에 포함시켜서 이제 통과를 시키려 했으나 일단은 좀 그런 부분 좀 상당히 좀 많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국내 CDMO 기업들은 어떻게 좀 영향을 봐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 우리 CDMO라든지 그냥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긴 기간을 랠리를 가져왔었잖아요.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이제 일단은 저희 수혜를 본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노이즈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국내 증시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이런 노이즈는 사실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하방 압력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도 다시 봐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뭐 수익권으로 좀 챙기시는 부분도 상당히 좀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바이오 전체 섹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뭐 고점 대비 한 20% 정도는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사실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이 별로 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연초부터 좀 전체적인 상승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좀 상승 피로감이 좀 많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일단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일단 뭐 수익권은 다 이제 챙겨 나가시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CDMO 쪽은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되 주식 안에서 업종별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코인, 금 이렇게 안전자산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다만
주식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는 쪽으로 살펴봤을 때 뭐 CDM 조금 의견이 좀 갈리지만 화장품, 삼양식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밸류에이션이 물론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가장 큰 쪽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금융주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금감원장이 밸류업 지수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여야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중요하다면 이 발언은 좀 무색해질 것 같고요. 뭐 힘이 좀 실릴 것도 같고요. 이슬희 팀장님은 어느 쪽으로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금융 쪽은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회를 조금 안 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것도 환율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주주 환원을 더 강력하게 좀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고환율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위험가중 자산, 외화 대출이 이제 위험가중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이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밸류업에 대한 효과도 좀 반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실망감 때문에 자금 이탈이 상당히 좀 크게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안 발의가 이제 또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밸류업 쪽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국내 증시가 유독 약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상법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지금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은 슬슬 이제 뭐 발의하고 어느 정도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결국에 이제 상법 개정을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는 이유가 이제 대주주 권익을 조금 더 저해하고 소액주주들의 어떤 권리 보호를 위함이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시행이 진짜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 이제 주주 환원이 주 목적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밸류업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금융주들은 또 환율이 안정화가 된 시기에는 다시금 좀 외국인들의 어떠한 나간 수급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시에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저희가 금융주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계속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분들 잘 신중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매크로부터 세부 업종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면서 일단 오늘장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